안녕하세요, 책바입니다. 오랜 고민하다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콘텐츠가 많은데요. 첫 번째로는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술 이야기를 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압생트입니다. 압생트를 주문하는 분들의 눈빛은 유독 신비로움으로 넘쳐납니다. 드디어 내가 고우가 귀를 자르게 만드는 술을 마시는구나 하고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압센트에 대한 여러 이야기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오해를 걷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준비되셨나요? 저는 어떤 개념이 익힐 때 어원부터 찾아보는 편인데요. 압센트의 어원은 라틴어 압신티움입니다. 뜻은 웜우드인데 쑥과의 식물을 의미하죠. 압센트의 스펠링은 A, B, S, I, N, T, H인데 발음은 압상트라고 있는 것이 맞아요. 한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술인 만큼 별명도 있답니다. 라피베라고 하며 그 뜻은 녹색 요정이라고 해요. 왜 녹색 요정인지는 곧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생트는 중성 알코올, 다양한 허브, 향신료 및 물을 증류해서 만듭니다. 허브 중에는 대수, 그리고 아니스, 그리고 회양, 이 세 가지가 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향과 맛을 경험해보면 아주 식물식물하답니다. 전통적인 압생트는 엽록소로 인해 대체로 녹색빛을 띠고 있었는데 대다수의 현대 압생트는 절차의 간소화로 인해 인공 식용색소를 넣어서 색을 만든다고 해요. 아무래도 식용색소를 넣으면 가격이 저렴해져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죠. 혹시 지중해를 감싸고 있는 나라에 여행한 적 있으신가요? 남부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등이 모두 지중해 국가인데요. 이 나라를 여행했다면 도중에 우연히 그 나라의 전통주를 마셨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대체로 희뿌연 술이었을 겁니다. 소위 치약과도 비슷한 향이 나기도 했을 테고요. 바로 압생트의 친구들인데요. 공통적으로 아니스 향이 나는 각 국가의 전통주입니다. 예를 들어 터키의 라키, 그리스의 우조, 이탈리아의 삼부카, 프랑스의 파스티스, 아랍의 아락 등이 있어요. 실제로 이 술들은 압생트처럼 문학작품에 종종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제가 좋아하는 고전소설이 있는데 신기하게도 주인공들이 마시는 술은 그리스의 전통주인 우조가 아닌 터키 전통주 라키라고 하더군요. 자, 그럼 압생트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압생트의 기원은 불분명합니다. 다만 파피루스에 따르면 고대 이집트의 워무드가 의학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던 걸 알 수 있어요. 압생트에 대한 첫 번째 증거는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792년경 스위스에 거주하는 프랑스 의사 피에르 오르디네르가 다목적인 치료법을 만들었고 이후 앙리오 자매에게 전달되어 약용 엘릭서로 판매되었습니다. 이들 가족은 이후에 압생트 증류소를 열어요. 증류소 중 하나의 이름이 메종 페르노 필스인데 1914년 프랑스에서 압생트가 금지되기 전까지 가장 유명한 압생트 브랜드가 됩니다. 오죽하면 철자만 비슷한 짝퉁 브랜드들도 탄생하죠. 갑자기 어렸을 적에 신었던 나이스 신발이 생각나네요. 어쨌든 페르노는 시간이 흐르고 흘러 현재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주류 회사가 됩니다. 바로 페르노 리카인데요. 이들이 소유한 브랜드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합니다. 술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이라면 알만한 브랜드들이 있는데요. 바로 발렌타인, 시바스 리갈, 제임슨, 글렌리벳, 앱솔루트 보드카, 깔루아, 말리부 모두 페르노 리카의 브랜드입니다. 압생트로 시작한 것 치고는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1840년대까지 압생트는 말라리아 예방책으로 프랑스 군대에서 널리 사용되었고 점차 파리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오죽하면 1860년대에는 오후 5시만 되면 모두가 바, 카페 등에서 압생트를 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르허벳이라고 불렀습니다. 르허벳은 영어로 그린 나우라는 뜻으로 압생트의 색깔을 의미한 것이죠. 1880년대에는 대량 생산으로 인해 가격까지 떨어졌고 어느새 프랑스 전체 와인 소비량의 15분의 1까지 따라잡았다고 합니다. 압생트의 가격이 떨어지자 가난한 예술가와 작가들에게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본격적으로 압생트를 탐닉하기 시작하죠. 그 어마어마한 이름을 한번 보실까요? 어니스트 헤밍웨이, 제임스 조이스, 샤를 보들레르, 폴 베를렌, 아르투이르 랭보, 툴루즈 로트렉, 아메디오 모딜리안, 파블로 피카소, 빈센트 반 고흐, 오스카 와일드, 마르셀 프루스트, 알레이스터 크로울리, 에릭 사티, 에드가 앨런 포, 바이런 경, 그리고 알프레드 자리까지. 이 중에서 오스카 와일드는 압생트를 마시면 당신이 보고 싶은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예술가들은 자신의 작품 속에 압생트를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압생트가 등장한 그림, 책, 그리고 영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들 한번 보시죠. 모네, 드가, 피카소, 고흐 모두 압생트를 남겼습니다. 이들이 표현한 압생트의 색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압생트를 마시는 방법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소설에서 압생트가 어떤 문장으로 등장했는지 살펴보시죠. 서머시 몸의 달과 유펜스에서는 이런 문장으로 등장했습니다. 압생트 주가 나왔다. 우리는 녹아드는 설탕 위에 근엄한 태도로 물을 몇 방울 떨어뜨렸다. 여기서 우리는 주인공인 화자와 화가 폴 고갱을 의미합니다. 반고의 최초 전기로 알려진 어빙스톤의 빈센트 반 고흐에서는 압생트가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압생트를 한번 마셔보쇼 반 고흐씨, 고갱이 끼어들었다. 예술가들이 마실 만한 술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제를 앞에 세워놓고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한 곳에 집중하다 보면 그의 신경은 닳고 닳아 무뎌지곤 했다. 그래서 자극제가 필요했다. 압생트가 다음날을 위한 흥분을 한층 더 높여주었고 그러한 흥분이 북서풍의 채찍질을 받고 태양의 뜨거움이 달아올라 완전히 그의 정신 속에 배이게 되었다. 다자의 오사무의 인간 실격에도 유명한 문장이 등장하죠. 마시다만 한 잔의 압생트. 저는 그 영원히 보상받지 못할 것 같은 상실감을 혼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림 얘기가 나오자 제 눈앞에 그 마시다만 한 잔의 압생트가 아른거렸습니다. 아, 그 그림을 이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내 재능을 믿게 하고 싶다는 초조감에 몸부림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연도날,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인간의 굴레에서, 개선문과 같은 고전소설을 통해 압생트는 등장합니다. 마지막은 영화인데요. 그림 그리고 책과 달리 영화는 영상이기 때문에 압생트를 어떻게 마시는지 엿볼 수 있다는 재미가 있습니다. 압생트가 등장한 새 영화를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토탈 이클립스입니다. 앞서 압생트와 예술가에서 등장했던 아르투이르 랭보와 폴 베를렌의 사랑을 다룬 영화 토탈 이클립스에서 압생트는 주요한 소재로 등장합니다. 이때 우리는 랭보 역을 맡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리즈 시절을 만날 수 있죠. 자, 그가 압생트를 마시는 장면을 한번 보실까요? 한편 프롬 헬이란 영화에서는 조니 뎁의 어린 시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디카프리오와 달리 그는 조금 더 강렬하게 압생트를 마십니다. 뮤지컬 영화 물랑 루즈에서도 압생트가 등장하는데요. 프롬 헬과 마찬가지로 토탈 이클립스 때와 마시는 모습이 사뭇 다른 장면이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한창 인기 상승이던 압생트는 어느 날 금지당하게 됩니다. 바로 중독성이 있는 향정신성 약물이자 환각제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압생트에 들어있는 투존이라는 화학 화합물이 그 원인으로 지목받았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살인사건마저 발생합니다. 스위스 농부 장 랑프레는 1905년에 가족을 살해한 뒤 압생트를 마시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압생트 2잔을 마시기 전에 상당한 양의 와인과 브랜디를 마신 알코올 중독자였지만 이 사실은 간과되어 살인에 대한 책임은 압생트에게만 갔습니다. 그리고 반 고흐도 1890년에 세상을 떠났죠. 많은 사람들이 압생트 하면 열의 아홉은 고흐가 마시고 귀 자른 술로 이야기합니다.
책과에서도 압생트 주문을 받을 때 간혹 이유를 여쭤보곤 하는데요. 대부분 고흐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서라고 대답하곤 합니다. 그만큼 이 술은 논란의 여지가 충분한 셈이죠. 그런데 정말 고흐는 압생트 때문에 죽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고흐의 죽음에는 압생트의 환각제적인 특성이 아닌 알코올 축적 과다가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방고흐의 편지와 생내매의 망명등록부와 같은 기타 문서에는 다양한 증상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소화불량 및 위장불량, 환각, 악몽, 조증, 우울증, 무감각, 결석, 발기부전, 불면증 및 불안.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그림을 그렸는지 차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오랫동안 금지된 압생트는 1990년대에 이르러서 다시 판매되기 시작합니다. 환각제로 여겨지던 술이 어떻게 다시 판매를 시작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현대에 이르러 압생트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환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압생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질 낮은 저렴한 버전의 압생트가 문제였습니다. 불순한 알코올과 독성이 있는 색소 등이 들어간 것이 이유였죠. 가장 악명 높았던 투존에서는 환각을 유발한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압생트를 과다하게 마셔서 사망한다면 그 이유는 투존이 아니라 알코올 자체 함량이 되었죠. 그 말인즉슨 압생트가 문제가 아니라 과다한 알코올 복용이 문제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압생트를 적당히 마시면 전혀 문제될 일이 없게 된 것이죠. 이제 압생트는 어디서든 마실 수 있는 술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압생트를 마시는 방법이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모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